저기, 저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학생, 여긴 출입 제한 구역이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윤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치 하단부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작동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한 기술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할머니, 이거 소리 나요. 또 고쳤니? 우리 도윤이가 참. 이제 째깍째깍 소리 들리죠? 할머니가 버리시려던 거 제가 살렸어요. 도윤의 손이 낡은 벽시계의 톱니바퀴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부품들 사이로 소년의 손가락이 능숙하게 움직이죠. 고등학생의 손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원룸벽에 걸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째깍째깍.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낡은 앞치마를 벗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도윤이 주워온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고장난 라디오, 부서진 선풍기, 화면이 깨진 전자시계. 모두 남들이 버린 것들이었지만 도윤의 손을 거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죠. 그저 물건을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보였고 손을 대면 자연스럽게 고쳐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청소 일을 나가는 새벽이면 도윤은 혼자 남아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어요. 학교 갈 시간까지 남은 2시간이 도윤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버린 믹서기를 분해하고 작동하지 않는 헤어드라이어의 회로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동네 시계방 할아버지가 포기한 손목 시계를 고치기도 했죠. 도윤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학원 다니는 친구들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조금 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 이게 더 좋아요. 진짜 움직이는 거잖아요. 고치면 또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도윤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만의 작고 따뜻한 세계였죠. 도윤에게는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순자 할머니에게도 도윤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이후로 할머니 혼자 손자를 키워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째깍째깍.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도윤과 할머니의 하루도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말은 적었지만 할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면 언제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도윤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직이란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거짓말만은 하지 말거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맞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파란색 청소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도윤은 아직 잠든 척하며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등, 천천히 움직이는 손.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새벽 나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티테크놀로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카드를 목에 건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도윤은 할머니가 완전히 나간 뒤에야 일어났습니다. 티테크놀로지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어요. 국방부와 정부 기관에 정밀 기기를 납품하는 곳이었죠. 김원태 대표가 이끄는 이 회사는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순자 할머니는 지하 영구동 청소를 담당했어요. 가장 중요한 구역, 그래서 보안이 가장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관리자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층에 어떤 것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청소만 하세요. 특히 저 금고 구역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금고 구역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두꺼운 금속 문 너머로는 붉은 경고등만 깜빡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돌렸죠.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일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가끔 도윤이 할머니를 따라올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 새벽 학교가 없는 날이면 도윤은 할머니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연구원들이 지나가며 도윤을 힐끗 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손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조용하고 말없는 아이가 복도 구석에서 뭘 하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윤은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어떤 카드를 어떻게 찍는지, 금고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 경고등이 깜빡이는 패턴까지. 호기심이 아니라 그냥 보였어요.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였습니다. 수석 기술 책임자인 윤상호가 가장 자주 금고 구역을 드나들었어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도윤은 복도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사못을 발견했어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나사였죠.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의 청소가 끝나면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길, 순자 할머니는 가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윤아,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회사 들어가렴. 청소하러 말고 연구원으로. 정직하게 일하면 언젠간 인정받는단다. 할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이 적은 성격 탓도 있었지만 연구원이 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부서진 걸 고치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멈춘 걸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평범한 새벽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할머니와 도윤만의 시간이 흘러갔죠.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순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영구동 전체에 비상이 걸렸죠. 평소에는 조용하던 복도에 사람들이 바삐 오갔고 긴장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국방부 납품 일정이 코앞인데 이게 멈추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야. 기술팀 다 불렀어요. 전문가들 밤새 붙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금고 구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던 광경이었죠. 그 안에서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커다란 장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밀 항법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었어요. 수십억 원짜리 장비였죠. 순자 할머니는 멀찍이 떨어져서 청소를 계속했지만 귀는 열어뒀습니다. 기술자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회로는 이상 없어요. 전원도 정상이고. 그럼 기계적 문제인가? 내부 점검했어? 3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윤상호 수석 기술 책임자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황보다는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대로는. 복도 끝에서 김원태 대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외부 전문가?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하고? 납품 기한은 사흘밖에 안 남았어. 윤 책임자, 당신이 이 프로젝트 총괄 아니었어? 김원태 대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다급했어요. 회사 전체가 위기였습니다. 이 장치가 제때 납품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신뢰 추락까지 이어질 게 뻔했죠.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이 둔한 탓에 그는 윤상호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윤상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순자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자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는 법이니까요. 조용히 청소를 계속하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은 할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회사에 큰일 났다더구나. 중요한 기계가 고장났는데 아무도 못 고친대. 전문가들도 다 포기한 것 같더라. 도윤의 눈빛이 조금 변했어요. 고장난 기계. 아무도 못 고치는 문제. 그건 도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었지만 이럴 때는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기계인데요? 그건 할머니도 잘 모르지. 아주 복잡하고 비싼 거라던데. 금고 안에 있는 큰 장치더라. 도윤은 할머니가 일하는 회사를 떠올렸습니다. 금고 구역, 붉은 경고등, 그리고 복도에서 주운 특수 나사못. 뭔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번 토요일에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이면 사람도 적고 도윤이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쯤은 문제 없었으니까요. 그래, 같이 가자. 근데 도윤아, 할머니 말 명심해라. 정직하게 행동해야 해. 남의 것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네, 할머니.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기계를 봐야 했어요. 직접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째깍 째깍. 자신이 고친 시계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겼죠. 고치는 것. 그게 도윤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무언가였죠.
도윤은 말은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회로, 기계 구조, 가능한 고장의 원인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새벽은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도윤은 순자 할머니와 함께 티테크놀로지 연구동에 들어섰습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한산했지만 금고 구역만큼은 여전히 긴박했어요. 기술자들이 교대로 붙어서 밤낮 없이 장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금고 구역 쪽을 주시했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윤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 더 회로를 점검해 보세요. 전원 공급 라인도 다시 확인하고요. 이미 5번째입니다. 책임자님. 회로는 정상이에요. 그럼 센서 쪽은? 정밀 센서가 오작동하는 건 아닐까요? 기술자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웠으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금고 구역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커다란 정밀 항법 장치가 중앙에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모니터와 측정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윤의 눈이 장치의 구조를 훑었습니다. 회로 배선, 기계적 연결부, 센서의 위치,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도윤은 봤습니다. 장치 하단부, 아주 작은 틈새에 뭔가 이상한 게 끼어 있는 거리요.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그저 청소부 할머니의 고등학생 손자일 뿐인데. 마침 김원태 대표가 복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주말인데도 출근한 걸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대표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이 돌아봤고 윤상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김원태 대표도 의아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여긴 출입 제한 구역이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윤상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치 하단부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작동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한 기술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생이 뭘 안다고? 우리가 이틀 밤을 세웠는데 고등학생이 5분 보고 뭘 안다는 거야? 맞아요. 전문가들도 못 찾은 걸 어떡해. 윤상호가 복도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학생, 저쪽에서 기다리게. 여긴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이야.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수가 적은 성격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비웃음까지 당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김원태 대표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둔한 그는 도윤의 진짜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청소부의 손자가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생각했죠. 학생, 고마운데 여긴 전문 기술자들이 있어. 넌 밖에서 기다리렴. 도윤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금고 구역의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손자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도윤에게 전해졌죠. 괜찮아, 도윤아. 내 마음은 할머니가 알아.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본 게 맞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누가 보면 자신은 그저 애송이 고등학생일 뿐이니까요. 할머니, 저는 알아. 내가 뭘 볼 수 있는지 할머니는 알아. 근데 도윤아, 세상은 원래 그래. 정직하게 말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단다. 순자 할머니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청소 일을 하며 살아온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누군가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고 누군가의 말은 무시당하는지. 그래도 언젠가는 내 능력을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거야. 조급해하지 마. 할머니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적어도 한 사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외부 전문가 부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우리 능력이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건데. 윤상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계산이 있었어요. 도윤은 그걸 몰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은 받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도윤은 조용히 영구동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의 마음도 차가워졌지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틀렸을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장치의 구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장치의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구조도가 머릿속에 그려졌고 각 부품의 연결 방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새에 끼어 있던 무언가.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종이를 꺼내 장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회로도를 재현했죠. 평소에 말은 적었지만 숫자와 도형으로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작은 금속 조각을 집어넣은 거였죠. 너무 작아서 엑스레이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하지만 정밀 센서의 작동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한 크기. 일반적인 고장이었다면 진단 장비에 잡혔을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은 이물질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였어요. 게다가 그 위치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내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했죠.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부인의 소행? 그렇다면 왜? 누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회사에서 저장치 문제 해결됐어요? 아니, 아직도 못 고쳤다더라. 월요일까지 안 되면 큰일 난다고 난리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될 사람은
자신 같은 미화원이니까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봐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월요일 새벽 도윤은 할머니를 따라 회사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청소를 시작하자 도윤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연구원들이 금고 구역에 모여 있었지만 아직 김원태 대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복도 구석에 숨어서 관찰했어요. 윤상호가 금고 구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지만 고치려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상호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복도로 나온 윤상호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부르는 걸로 결정 날 겁니다. 그럼 그쪽 회사가 계약 따내는 거죠. 물론 약속한 대로 제 몫은 챙겨주셔야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통화 내용이 명확했어요. 윤상호가 일부러 장치를 멈춘 거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부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특정 회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조작한 거죠. 그 대가로 뭔가를 받기로 한 것도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몸을 숨긴 채 더 들었어요. 대표님, 그 양반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 보는 눈도 없고 저만 믿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외부 계약 확정될 테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윤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금고 구역으로 돌아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어요.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표의 신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높은 자리에서 남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고등학생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윤상호는 수석 기술 책임자였고 김원태 대표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장치를 직접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야 윤상호의 거짓말이 드러날 테니까요. 순자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도윤을 찾았어요. 도윤아, 어디 있었니? 할머니 찾았잖아. 미안해요, 할머니.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할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걱정을 끼칠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죠.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할머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진실도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도윤은 믿었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화요일 도윤은 학교 조퇴를 했습니다. 선생님께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할머니를 따라가야 했거든요. 티테크놀로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납품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고 여전히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김원태 대표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부르겠습니다. 윤 책임자,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김원태 대표가 물었어요. 윤상호는 속으로 미소 지었지만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정밀기계 전문 업체인 유니테크를 추천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죠. 비용은 좀 나가겠지만 확실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계약 위반만은 막아야 합니다. 김원태 대표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윤상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계획대로였어요. 유니테크는 윤상호에게 거액의 커미션을 약속한 회사였습니다. 장치를 고치는 대가로 회사는 수억 원을 지불할 것이고 그중 일부가 윤상호의 주머니로 들어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윤상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조용한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요. 도윤은 복도 벤치에 앉아 회의실 쪽을 주시했습니다. 윤상호가 회의실에서 나와 전화를 걸었어요. 또다시 복도 끝으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들었어요. 네, 계약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니테크 팀이 옵니다. 물론이죠. 장치는 제가 고쳐놓을게요. 그쪽 팀이 와서 마무리만 하면 되게. 네, 제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상호는 장치를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고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넣어둔 이물질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일부러 버티다가 외부 업체가 계약을 따낸 다음에 슬쩍 고쳐서 그 업체의 공으로 돌릴 계획이었던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윤상호는 충직한 직원으로 남으면서 뒷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 특수 나사못을 만졌어요. 그때 주운 이 나사못도 윤상호가 떨어뜨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장치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증거물. 오후가 되자 유니테크 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커다란 장비 가방을 들고 금고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김원태 대표가 직접 안내했고 윤상호는 그 옆에서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장치입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작동을 멈췄고 저희 기술팀으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니테크 팀장이 장치를 살펴봤어요. 도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팀장의 손이 장치 하단부로 갔어요. 바로 도윤이 지적했던 그 부분. 이물질이 있네요. 여기 센서 사이에 금속 조각이 끼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원태 대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상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조각입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안 보이는 크기죠. 하지만 정밀 센서에는 치명적입니다. 이걸 제거하면 작동할 겁니다. 유니테크 팀장이 작은 핀셋으로 금속 조각을 제거했어요. 그러자 장치의 표시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소리가 들렸죠. 됐습니다. 정상 작동합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김원태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팀은 왜 이걸 못 찾았을까요? 대표가 윤상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상호는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공손한 사과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복도에서 모든 걸 지켜봤어요. 윤상호의 표정, 너무 침착한 반응, 그리고 유니테크 팀장과 주고받는 미묘한 눈빛까지.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윤상호는 수석 기술 책임자고 자신은 그저 고등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도윤을 찾았을 때 도윤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표님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도윤아?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해야 한다고. 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같이 가줄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할머니와 손자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한 진실을 위한 싸움이. 유니테크 팀이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이 도윤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김원태 대표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미화원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표님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손자가 지금 대표님은 중요한 계약건으로 바쁘십니다. 다음에 오세요. 비서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모습과는 달리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 5분만 시간을 주세요. 회사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원태 대표가 서류를 들고 나오다가 도윤을 봤어요. 지난번 금고 구역에서 제안을 했던 그 학생이었죠. 자네, 김미화원의 손자 아니었나? 네, 대표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원태 대표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뒤면 유니테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어요. 수억 원짜리 용역 계약이었죠. 하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5분, 딱 5분만 주지. 대표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도윤과 순자 할머니도 따라 들어갔어요. 비서가 황급히 따라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곧 계약식이. 알아. 5분이면 돼. 김원태 대표가 의자에 앉으며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대표님, 저 장치는 외부 업체 없이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확히는 애초에 고장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작동을 방해한 겁니다. 김원태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있나? 하단부에 끼워진 금속 조각, 그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삽입됐어요. 그리고 그 위치는 도윤이 말을 잇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상호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대표님, 계약식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긴 무슨... 윤상호가 도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도윤은 윤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윤 책임자, 잠깐만 기다려요. 이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대표님, 저 학생은 지난번에도 알아. 하지만 들어는 봐야지. 김원태 대표가 손을 들어 윤상호를 제지했습니다. 윤상호는 속으로 불안해졌지만 겉으로는 여유를 유지했어요. 도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보안 등급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정밀 센서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라는 건가? 김원태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윤상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고등학생의 억측을? 윤 책임자, 조용히 해요. 대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동안 윤상호를 완전히 신뢰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특수 나사못을 꺼냈어요. 이건 지난주에 금고 구역 복도에서 주운 겁니다. 일반 나사가 아니에요. 저 장치에만 쓰이는 특수 규격이죠. 윤상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 나사못을 알아봤거든요. 자기가 장치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했습니다. 윤 책임자님이 전화로 통화하는 걸요. 계획대로 가고 있다. 약속한 대로 제 몫은 챙겨달라고 하셨죠. 순간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원태 대표가 천천히 윤상호를 돌아봤어요. 윤 책임자, 뭔가 할 말이 있나? 윤상호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로 단련된 대처 능력이었죠. 대표님,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제가 왜 회사를 배신하겠습니까? 저 학생이 들은 건 다른 사적인 통화였을 겁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장치의 모든 작동 기록을 분석해 드릴게요. 언제 이물질이 삽입됐는지, 누가 접근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30분? 자네가? 김원태 대표가 의아해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수로? 저는 기계를 고치는 게 좋아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숫자와 시스템도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상호가 끼어들었어요. 대표님, 지금 계약식이 30분 뒤입니다. 유니테크 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의 제안에 시간을 쓸 순 없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입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원태 대표는 할머니를 봤어요. 몇 년째 새벽마다 회사를 청소하는 그 할머니, 늘 묵묵히 일만 하던 그 사람이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둔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했죠. 하지만 지금 뭔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좋아. 30분을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원태 대표가 도윤을 받습니다. 학생, 30분 안에 증명하지 못하면 이 일은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할머니 일자리는 보장해 줄게. 미화원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떤가? 대표는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손자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평생 성실하게 일한 할머니는 지켜주고 싶었어요. 도윤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 도윤아. 할머니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결과가 어떻든 할머니는 내 편이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대표님. 금고 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유니테크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원태 대표가 직접 따라왔고 윤상호는 불안한 얼굴로 뒤를 따랐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죠. 30분 시작합니다. 김원태 대표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장치 앞에 섰어요. 거대한 정밀 항법 시스템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유니테크 팀이 고쳐서 작동하고 있었지만 도윤이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작동 로그를 볼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니테크 팀장이 김원태 대표를 쳐다봤고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자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일반인은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코드들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눈은 그 모든 걸 읽어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명령어를 입력하고 특정 시간대의 로그를 불러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윤상호는 땀을 흘렸어요. 겉으로는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로그에 뭔가 남아있을까? 자신은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요. 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5일 전 새벽 3시 47분. 센서 민감도가 갑자기 비정상 수치를 보입니다. 정확히는 하단 센서 A7과 A8 사이죠. 그게 뭘 의미하나? 김원태 대표가 물었어요. 뭔가 센서 사이에 끼워진 겁니다. 바로 그 시각이에요. 그리고 도윤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접근 기록을 불러냈어요. 같은 시각, 금고 구역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카드 번호 T-2847. 순간 모두가 윤상호를 봤습니다. 윤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정기 점검을 위해 새벽 3시에 정기 점검을요?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상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윤은 계속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더 깊은 시스템 로그로 들어갔죠. 그리고 찾아냈어요. 여기 숨겨진 파일이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지만 도윤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숫자 패턴을 읽어내고 암호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생이 전문 기술자들도 모르는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풀렸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이메일 백업 파일이었어요. 윤상호와 유니테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죠. 계약 성사 시 계약금의 15% 지급. 장치 고장 연출 완료 후 수리 의뢰. 외부 용역 필수화 작업 진행 중. 김원태 대표가 화면을 읽는 동안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니테크 팀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김원태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었죠. 윤상호는 뒤로 물러섰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대표님, 저는... 닥쳐. 김원태 대표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윤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백업한 보안 녹음이었죠. 윤상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대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윤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이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고등학생 한 명에게 무너진 거였죠. 김원태 대표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책감이 섞였어요. 정말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몇 년째 자신을 속여왔다니. 경비를 불러 윤상호를 당장... 대표님,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분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30분이었어요. 도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해냈죠. 김원태 대표는 도윤을 봤습니다. 조용하고 말없던 그 소년이 회사를 구했어요. 수십억 원의 손실을 막았고 더 큰 배신을 막아냈습니다. 학생, 아니, 자네 이름이 뭐였지? 박도윤입니다. 도윤군, 미안하네. 진작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복도에서 순자 할머니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도윤을 꽉 안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윤상호는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유니테크 팀도 급히 짐을 쌌어요. 계약은 당연히 무효였고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었습니다. 금고 구역에는 도윤과 할머니 그리고 김원태 대표만 남았습니다. 장치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도윤은 장치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고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부서진 신뢰, 왜곡된 진실, 그리고 멈춰버린 정의를요. 일주일 후 티테크놀로지 대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어요. 김원태 대표가 단상에 섰고 그 옆에는 도윤과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어요. 윤상호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회사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수석 기술 책임자의 배신, 외부 업체와의 결탁, 회사 재산 횡령 시도, 언론에도 나갔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거였습니다. 김원태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 우리 회사의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을 무조건 신뢰했고 정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김원태 대표가 도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고 진심 어린 절이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박도윤 군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도윤 군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박수를 받는 것도 처음이었죠. 그리고 김순자 미화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원태 대표가 순자 할머니를 받습니다. 정직하게 손주를 키우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모두가 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손자가 빛나는 걸 보는 게 더 기뻤습니다. 대표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도윤군, 회사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보상금이고 괜찮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윤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태도였어요. 특히 어린 학생이 보상을 거절한다는 건 하지만 받아야지. 자네가 해낸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할머니 명의로 해주세요. 할머니가 더 필요하실 거예요. 도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도윤은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김원태 대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준 사람들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도윤군,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회사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까지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우리 회사 연구원으로 특채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건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취업 보장까지요. 하지만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그건 사양하겠습니다. 왜죠? 자네 같은 인재라면. 저는 아직 제가 뭘 하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아요. 연구원이 될지 다른 걸 할지 그냥 고치는 게 좋을 뿐이에요. 도윤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야망이 없었어요. 그저 부서진 걸 고치는 게 좋을 뿐이었죠. 김원태 대표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문을 구하는 거죠. 물론 정당한 대가는 드리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았어요. 학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가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도윤과 할머니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부와 그 손자로만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직원들이 인사했고 존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금고 구역 앞을 지나칠 때 도윤은 멈춰 섰어요. 그 안의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하며 도윤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은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이곳에 오게 될 것이었어요. 청소하러 오는 게 아니라 기술 자문으로 오는 거죠. 하지만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 그 믿음, 그 사랑이 도윤을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저녁을 먹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새벽 청소 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당분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대신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도윤은 주말마다 티테크놀로지에 갔습니다. 기술 자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사실 도윤이 하는 일은 간단했어요. 연구원들이 풀지 못한 기계 문제를 보고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많은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손과 눈은 모든 걸 말해줬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 벽에는 여전히 그 낡은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한 달 전 도윤이 고친 그 시계가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도윤은 시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내렸어요. 뒷면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조화롭게. 도윤아, 뭐하니? 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들고 할머니에게 갔어요. 할머니, 이 시계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고쳐준 거잖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잘 가더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고친 게 뭘까요? 응? 시계 아니었어?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계를 고치는 거라고. 그 다음엔 회사 장치를 고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고친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것도 드물었고 이렇게 깊은 생각을 말하는 건 더욱 드물었거든요. 윤상호 책임자님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이었어요. 욕심과 거짓으로 채워진. 그리고 최 대표님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고장이었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계만 보면서 살았어요. 숫자와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계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망가뜨리는 사람.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긴 문장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려고 해요. 할머니처럼요. 도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생 사람을 봐왔어요. 청소하면서도 힘들어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죠. 우리 도윤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다시 벽에 걸었어요. 째깍째깍. 시계는 변함없이 시간을 새겼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도윤의 삶도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요. 제가 밥 할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라져 있었어요. 도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요. 며칠 후 학교에서 도윤에게 진로 상담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장래 희망을 쓰는 란이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기술자. 선생님은 의아해할 것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명확했어요. 기계를 고치는 것도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요. 부서진 관계를 고치고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멈춘 정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도윤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윤은 다시 티테크놀로지로 갔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자문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김원태 대표도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죠. 도윤 군, 이번 주도 부탁하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윤은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복잡한 회로도와 기계 부품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전히 고치는 게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려 했어요. 쓰는 사람의 필요를 생각했고 함께 일하는 연구원들과도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듣는 것에는 더 집중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함께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늘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요. 도윤의 대답에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도윤은 다시 시계 앞에 섰어요. 째깍째깍.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파도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도 변해갑니다. 성장하고 배우고 나아지거나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면서.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춘 시계도 고칠 수 있듯이 부서진 것도 다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도윤아? 고치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일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머니가 평생 가르쳐온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사랑. 그래, 도윤아. 내 말이 맞아. 사람을 고치는 거지. 아니,
정확히는 사람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돕는 거란다.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처럼 도윤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어요.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째깍째깍. 다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도윤과 할머니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었죠. 새로운 하루들이, 새로운 도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어디를 가든 도윤에게는 이 따뜻한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는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칠 거라고. 부서진 것들을, 멈춘 것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시계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